환율의 모든 것, 환율 질문 있어요의 정미영. 전승지입니다. 예, 이번 달부터는 매달 통화들 하나씩 파헤쳐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고요. 첫 번째 시간은 유로에 대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 탄생 과정 이런 것도 살펴보고요. 그동안의 행적들, 역사 살펴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이런 순서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로화의 관점으로 살펴보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유로의 탄생에 대해서 해볼 건데 제목이 이제 너는 누구냐이네요. 한번 파헤쳐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통화를 놓고 뭐 탄생이라는 얘기를 쓰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원래 파운드도 원래 있었던 그쵸. 거고 달러도 원화도 있었고 엔화도 위안화도 다 기존에 존재했던 그런 통화들인데 유로화는 가장 신생 통화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뭐 지위에서는 달러에 지금 버금가는 두 번째 2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통화인데요. 지금 이제 EU 그 국기가 있잖아요. 네, 12개의 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EC 그 경제 공동체 만들 당시에 그 12개 나라를 좀 상징을 하고 결국 유럽이 하나로 이렇게 통합되는 그런 거를 염원하는 국기라고 해요. 지금 유로화 통화 기호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당연히 모르시면 안 되죠. 네. 근데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단가루로 두 줄 파운드화랑 좀 헷갈리기도 하고요. 유로화가 99년에 탄생을 하면서 저 심벌을 유로화의 기호로 사용을 하기로 해서 지금 이제 통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유로화는 99년 1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유로화의 출발을 그 배경을 아는 게 사실은 중요하겠죠. 왜 갑자기 유로존 EU 국가들이 동일한 통화를 쓰게 됐느냐. 사실 거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유럽을 궁극적으로 어떤 사회적 통합까지 이루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2차 대전 이후에 유럽 국가들이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죠. 이제 그런 논의의 출발점은 사실은 독일입니다. 이제 독일이 워낙 유럽에 몹쓸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시는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어떤 유럽을 좀 하나로 묶는. 근데 뭐 그 독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유럽 역사 보면 거의 전쟁의 역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하나의 전쟁 없는 서로의 안전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큰 원대한 꿈을 갖고 이제 모임을 계속 해왔었고요. 그러면 경제적 목적보다는 뭔가 정치적인 목적? 그런 목적이 더 크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차 대전이 지나고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65년대 유럽 공동체라는 것을 설립을 했고요. 또 93년에는 이제 그게 발전해서 EU, 지금 우리가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EU라는 명칭을 가지고 이제 93년부터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궁극적인 사회적 통합을 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바로 경제적 통합인 거죠. 경제적 통합의 첫 단계가 통화를 하나로 쓰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99년에 출범을 한 겁니다. 처음에 출범할 당시에 환율은 1.1743달러로 출발했고요. 그럼 지금 환율이랑 비교해보면 지금보다 좀 높은 약간 높네요. 네, 그러니까 많이 빠져서. 그쵸. 20년 지났는데 그때보다 유로가 지금 더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1.12, 뭐 13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출범을 했고 실물화폐나 동전 같은 경우는 2002년 1월부터 통용이 됐습니다. 그 2002년 전에는 유로화는 가상으로만 존재를 했고 회계상으로만 존재를 했고 실물은 한 3년이 지나서 출범이 된 거죠. 혹시 유로화 사용해 보셨어요? 네, 저는 2000년대 초중반에 여행 가서 써봤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또 그냥 라떼 얘기를 하자면 네, 저는 93년에 가보고 유럽을 안 가봤거든요. 그때도 해외여행을 했군요. 네. 제 해외여행 거의 이제 초기 세대라고 자부를 하는데 당시에 제가 그 유럽 여행 가려고 준비를 했던 게 유레일 패스와 더불어서 화폐를 환전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나라마다 다 각각의 화폐가 있었으니까 제가 한 12개 나라를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했었고 근데 우리나라 외환은행 본점에서만 구할 수 있는 통화가 한 10개 정도였어요. 그럼 서울에 안 사는 사람들 여기까지 와서?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그래서 외환은행 본점 가서 10개의 통화를 다 환전을 해서 금액도 크지 않죠. 뭐 10만 원, 20만 원 그런 단위로 한 10개 나라로 이렇게 환전을 해가지고 이 전대에 차고 이렇게. 저도 참 젊지 않은데 너무 옛날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각각의 나라를 다른 통화를 썼다가 지금 유로화 하나로 쓰니까 엄청 편해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유로화는 EU 회원국이 총 27개입니다. 원래 28개였는데
한 명 빠졌죠. 영국이 탈퇴를 했죠. 그래서 현재 27개국이 회원국이고 그 나라들이 전부 유로화를 쓰는 건 아니에요. 지금 19개 나라가 유로화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EU 회원이면서 유로화를 쓰지 않는 나라, 덴마크, 스웨덴, 불가리아, 체코 이런 나라들은 유로를 아직 안 쓰고 자국 통화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복잡한 게 EU 회원은 아닌데 유로화를 쓰는 나라도 되게 많아요. 몰타, 그 다음에 모로코 뭐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프랑스 식민지 뭐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프랑스 식민지는 프랑스 프랑의 페그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프랑스 프랑이 유로화가 되니까 그게 유로화 페그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유로화 페그를 쓰는 나라도 14개 나라는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유로화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유럽 지역과 동유럽, 그다음에 그렇죠. 아프리카 증지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통화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로화 자체는 그러면 99년 출발해서 현재까지 이제 어떤 지위를 유지해오게 됐느냐를 살펴보시면 실제 지급 결제에서는 달러화 대비 그래도 비중이 다른 통화 대비는 달러화에 가장 많이 따라가는 통화죠. 차트 맨 아래쪽에 보시면 달러보다 적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비중으로 지급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외환 보유액 쪽으로 넘어가면 그래도 달러가 압도적인. 그렇죠. 달러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급 결제에 비해서 외환 보유고의 비중이나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채권의 비중에서도 달러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물적으로는 사용이 좀 많아도 이렇게 국제 어떤 준비 통화로서의 역할, 그다음에 어떤 채권 시장에서 차지한 비중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빨리 치고 올라오지 못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율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달러화가 어떻게 갔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러가 어떻게 갔냐를 볼 때 당연히 이제 달러 지수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달러 지수에서 유로화가 차지한 비중이 57.6%나 됩니다. 압도적이네요. 네, 그래서 아침에 딱 출근했을 때 외환 그 시세판을 보면 제일 먼저 보는 통화가 저희가 유로 달러 환율이잖아요. 그래서 유로 달러 환율이 올랐으면 달러가 어제 약세구나. 유로 달러가 내려갔으면 달러가 강세구나. 유로를 뒤집으면 달러다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인식을 할 정도로 실제 외환 시장에서 비중은 유로화가 좀 상당히 그래도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짐 로저스가 2010년에 유로화가 15년에서 20년이면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로화는 그동안 많은 위기가 있긴 했지만 지금 일단 사멸할 거다 뭐 이런 전제에 동의한 사람이 그때보다는 훨씬 적을 거. 그렇죠. 네, 좀 줄었다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어쨌든 외환 시장에서도 달러 다음으로 굉장히 비중이 높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근데 유로화를 우리가 볼 때 보통 경제 지표나 이런 거는 어떤 것부터 참조를 하죠? 성장률, 유로존의 성장률, 뭐 독일의 수출, 일단 PMI 지수. 그렇죠. 근데 뭐 독일 PMI는 유로존 전체 PMI, 독일 PMI는 보는데 제 2위 국가인 프랑스의 경제 지표, 그다음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뭐 이런 데 지표는 사실 거의 안 보잖아요. 그렇죠. 세심하게 잘 안 보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로화 전체 경제 지표를 보지만 그 안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GDP 기준으로는 한 20% 정도 남짓한데 실제 우리가 체감하는 독일의 중심으로 보는 그 관점에서는 한 50% 이상은 충분히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로화가 이렇게 사멸될 거라는 시장의 그 논란을 딛고 어쨌든 지금은 작년에 이제 통합 채권까지 처음으로 발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발걸음을 할 수 있었던데 가장 기여한 인물을 꼽아라 라고 하면 기억나는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있긴 한데 이번에 퇴임하시는 메르켈 총리. 저도 뭐 정치나 이런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저희가 유럽 뉴스를 사실 이렇게 막 깊이 보진 않잖아요. 그렇긴 한데 지금 메르켈 총리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이렇게들 많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타임즈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유럽이 제안하고 메르켈이 처리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의회나 여러 가지 집행기구나 거기서 어떤 의사결정을 논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결정을 이루어지면 그거를 실제 시행하고 다른 나라들을 설득하고 해서 한 발 앞으로 나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메르켈 총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로화가 출범하고 금융위기 전까지는 유로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잘 나갔잖아요. 엄청 잘 나갔죠. 그렇죠. 엄청 잘 나가다가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니까 이제 갑자기 유로화가 그렇게 믿을 만한 애가 아니네. 문제가 많네. 시장에서 이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뭐 우리 사람사도 그렇잖아요. 잘 나갈 때는 뭐 다 좋아 보이는데 네, 영원할 것 같이. 그렇죠. 네. 뭐 한번 삐끗해보면 이제 여러 가지들이 파헤쳐지는 거죠. 다 나오죠. 그렇죠. 안 좋은 것들. 그리고 서로 이제 갈등도 막 부각이 되잖아요. 그런 갈등까지 같이 부각이 되면서 소위 유로존 재정 위기라는 시기에 유로화가 해체될 뻔한 그런 위기감을 가졌었고 그 위기에서 시장에서 실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시기를 계속해서 이제 메르켈 총리가 약소 국가들의 의견도 반영을 하고 강대 국가들과 이렇게 조율을 하는 유럽 내에서 그런 역할들을 정말 잘 하면서 그런 점에서 유로화를 이렇게 좀 그래도 좀 굳히는데 상당히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좀 재미없나요? 유로화의 영향과 관심 없는 분도 있겠지만 그걸 짚고 네. 넘어가야죠. 근데 사실 그 유로화를 우리가 뭐 유로화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런 거 분석을 할 때 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녹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유로화가 처음에 약세로 갔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강세로 간 거는 경제적으로 이제 코로나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작용한 것도 크지만 사실은 작년 7월에 그 경제회복기금 설립에 합의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거가 설립을 합의함으로써 유럽의 경제적인 통합의 첫 단계가 통화를 통일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재정 통합을 이루면 경제 통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정 통합에 다들 머릿속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라는 사태가 경제회복기금 설립을 하는데 중지적인 역할을 하면서 실제 기금을 설립을 했고 올해 6월에 사상 처음으로 공동채권을 발행하게 이릅니다. 어쨌든 경제통합에 한 발짝 더 나아간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에 유로존의 어려웠던 지위는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으로 일단 올라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그러면 위기가 유로존의 기회가 됐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볼 수 그렇죠. 금융위기 때문에 유로존 해체 위기를 맞았다가 코로나 위기로 오히려 이제 공동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쪽으로 전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유로가 처음 출범했을 때는 시장에서 곧 달러화를 대체할 거다 이런 전망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유로존 국가 내에서 환전할 필요가 없어지고 굉장히 거래도 단순해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고 하나의 통화를 쓰기 때문에 좁게 보면 3억 명, 넓게 보면 5억 명까지 인구가 이제 유로화를 기본 통화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거 자체 유동성도 크고 그런 통화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거기 때문에 이제 이점들을 많이 부각시키면서 유로화가 성공하는 거에 그래서 달러를 따라잡는 거에 뭐 무게중심을 싣는 그런 분석들도 있었죠. 근데 이제 금융위기가 터뜨린 문제점 가장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통화가 같으면 같은 환율을 적용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경제가 안 좋아지고 수출이 안 좋아지면 환율이 올라갔다가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잘 되고 그렇죠.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가 약세로 갔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수출이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래서 다시 좀 경제가 회복되고 이 환율 자체가 그런 경제의 그 선순환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또 환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화 자금이 빠져나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금리를 올려서 자금을 붙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원화가 너무 강세로 간다. 그러면은 원화 금리를 조금 낮춘다든지 그런 메커니즘을 하는 게 일반적인 그 선진국의 그 경제를 운영하는 통화정책의 방법인데 통화정책은 같으니까 기준금리는 같은데 나라마다 펀더멘탈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융위기 이전에는 사실 펀더멘탈 나쁜 국가들이 겉으로는 이익을 많이 봤죠. 왜냐하면 유로와 유로존과 같은 신용등급을 거의 평가를 받으니까 그리스 같은 나라들도 유로와 동일한 거의 비슷한 금리로 채권을 발행하고 신용등급은 각 나라의 재정 상태를 따지니까 신용등급은 차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유럽 선진국 국가들이나 후진국 국가들이나 동일한 그 비슷한 조달 금리를 향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죠. 근데 그 뒤면에는 사실 제일 덕본 게 그래서 독일이라고 얘기하죠. 사실 아까 메르켈 총리를 엄청 칭찬하시는데 네.
꼭 그런가? 네, 그렇죠. 유로화 덕분에 사실 마르코아였다면은 마르코아가 훨씬 더 절상되어야 됐을 건데 이 나라를 뭉뚱그려서 평균치로 유로화를 평가를 하다 보니까 유로화는 독일 펀더멘탈보다는 낮게 평가가 됐던 사실 거잖아요. 독일이 수출해서 먹고 사는데 그쵸. 얼마나 좋아요. 수출 의존 국가인데 더구나 유럽에서 가장 수출 비중이 높은데 낮은 환율을 굉장히 독일이 향유하면서 오히려 독일은 더 잘 살아지고 다른 나라는 처음에 잘 살아진 줄 알았더니 오히려 나빠졌는데 그냥 빚만 많이 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뭐 그리스는 너무 격차가 많이 나니까 그래도 빅4에 들어간 이탈리아랑 독일이랑 국제금리를 한번 보시면 금융위기 이전에는 거의 똑같잖아요. 독일이랑 이탈리아 금리 똑같았어요. 엄청 네. 나도 똑같네. 네, 그래서 뭐 유럽은 하나니까 뭐 똑같은 걸로 평가를 시장에서 했다는 거죠. 근데 금융위기가 벌어지고 나서 완전히 독일 금리는 떨어지고 이탈리아 금리는 치솟잖아요. 정반대 상황이네. 이때부터는 각 나라의 펀더멘탈을 시장에서 아주 세심하게 눈여겨보면서 분석을 하고 그걸 반영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결국은 이 동일한 통화 정책이 갖고 있는 숙명적인 그래서 이제 그런 유로존의 궁극적인 문제점들을 드러낸 계기가 금융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 통합에 한 발을 나아가긴 했지만 그 첫 발을 내디딘 거지 아직은 굉장히 또 갈 길이 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이제 경제 통합의 다음 단계 재정 통합으로 유럽이 앞으로 어떻게 잘 전진해 갈 수 있을지를 보는 게 유로화의 방향을 보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전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단 유로존의 탄생 배경 그리고 이제 대략적인 이야기들을 좀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히스토리. 사실 유로존의 역사는 제가 느끼기에 상당히 굴곡져 있는 것 같아요. 역사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